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1분기 3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회담 관련 수혜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증권가에선 원전과 방산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란 상반된 두 목표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정책에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의 양극화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 소멸 걱정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의 왕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차가 1분기 영업이익 3조 원 시대를 열며 삼성전자를 뛰어넘은 건데요. 향후 주가도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1분기 3조 5,92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86%가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는 3조 원 안팎을 내다본 증권가의 예상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영업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 한파에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4년 만에 왕좌에서 내려온 셈입니다. 현대차의 2분기 실적 역시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수급 완화로 아이오닉 차종의 판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 코나 전기차 출시 역시 긍정적입니다. 증권가에서도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높이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현대차가 5년 뒤 글로벌 완성차 업체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750만 대 판매해서 2026년 920만 대를 판매해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제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는 올 2분기 말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늘립니다. 또한 앞으로 3년 동안 발행 주식 수의 1%씩 소각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호실적 소식에 현대차 주가는 4.7% 오르며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일 만나 다양한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선 원전과 방산주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한미 외교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국내 122명의 기업인 경제사절단도 함께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기업을 확인하며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미국 주요 기업,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양국 원전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원전주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달 들어 각각 4.80%, 6.47%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웨스팅하우스 간의 IP 분쟁 합의 가시화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원전주 상승 동력을 좀 뒷받침하지 않을까라고.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방산주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센터를 찾아 한미 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방산주의 수혜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방산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기업이 B2B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G2G로 국가와 국가 간의 최종 결정으로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다만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 이슈만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며 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년간 물가 안정을 위해 숨가쁘게 통화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금융 안정과 물가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트레이드오프 상황을 맞이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이 총재도 이런 고심을 드러냈는데요.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어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지난주 국제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 역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란 상반된 두 목표를 두고 고민이 깊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아직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기조 흐름이 뚜렷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달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전망이 우세하고 유럽 22 슈나벨 이사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물가도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물가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데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도 최근 석 달째 연속 올랐습니다. 게다가 현재 억누르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도 시작되면 물가는 또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최근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딜레마입니다. 즉 두 정책 목표 중 다른 목표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트레이드오프 상황에 직면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장기 시장 금리가 단기 기준금리를 밑도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통화 긴축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이 총재도 어제 통화 긴축 효과를 묻는 지적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은행에서 적용하는 장기 금리가 더 낮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올해 물가와 금융 안정 변수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창용 총재의 고심도 계속 깊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에 집중했던 인터넷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금리 특판에 가산금리까지 낮춰 공격적 영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최근 주담대 상품에 한껏 힘을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일부터 주담대 대상의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했습니다. 통상 연립 다세대 주택은 시세 파악이 복잡하고 막상 취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시중은행에서도 다루기 어려워합니다. 이에 인뱅이 이들을 대출 대상에 넣은 것은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주담대 최저금리를 3.57%까지 낮춘 특판 상품도 내놨습니다. 특히 가산금리 등을 더한 실질금리 수준도 3% 후반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지난달에는 K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3%대까지 인하했고 토스뱅크는 올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주택시장 합류를 예고했습니다. 인뱅들은 일부 수익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주담대 시장 안착에 힘쓰고 있는데 시중은행보다 확연히 낮은 가산금리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5대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가 1.35에서 3.43%인 것과 비교하면 캐뱅과 카뱅의 가산금리는 각각 0.36%, 0.49%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간 시중은행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주담대 시장에 인뱅들이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은행권 대출파의 경쟁에 참전하겠다는 포부로 해석됩니다. 주담대 진출을 통해 대출 다변화를 꾀하고 주담대는 신용대출에 비해 리스크 관리도 용이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활동에 있어서 금융기관들이 보다 확장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여기에 올 상반기 출시될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비해 미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대출 몸집을 키우기 위한 인뱅들의 노력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방 지역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인구 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인구 양극화, 인구 절벽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는 24만 9천 명으로 1년 사이 4.4%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0.8명 밑으로 떨어진 상황. 남녀 한 쌍이 가정을 이룬다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뤄 한 명의 출생아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양극화 문제까지 겹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 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29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9곳으로 이 지역들은 지역 공동체 기능이 무너지는 소멸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인구 변화를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매년 1.23%씩 줄고 있지만 인구 감소 지역 이외 지역인 140곳의 인구는 0.27% 증가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지역 소멸은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로 지역 경제 쇠퇴를 가져오고 다시 소비와 생산을 축소시켜 지역 경제가 몰락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가장 인구가 중요한 것이고 정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정부도 저출산,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수년 동안 26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직접적인 지원도 좋지만 사회구조 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네, 지역 소멸 문제 관련 영상 봤는데요. 서청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방 곳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 전해 들었는데 이 인구 소멸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앞서 언급한 대로 전국 299개 시 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9곳입니다. 네. 이들 지역은 인구 유출로 지역 공동체 기능이 무너지는 과소 지역이나 축소 지역, 쇠퇴 지역을 넘어 소멸 지역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와 서구, 인천 광화군, 웅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등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감소 지역 인구는 498만 8,175명으로 국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데요. 전체 55.1%는 5만 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했던 인구 쏠림 현황은 어떨까요? 네, 인구 감소와 인구 쏠림 현상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인구 감소 지역 면적은 약 5만 9천 제곱킬로미터로 국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별로는 자치구 0.12%, 시지역 20.9%, 군지역 79%인데요. 국토 면적 절반 이상의 9.6% 정도의 인구만 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인구 변화를 보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매년 1.23%씩 인구가 줄었는데요. 자치구는 매년 2.33%, 시지역은 1.02%, 군지역은 1.09%씩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인구 감소 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0.27% 늘었고 전국적으로도 0.12% 증가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구 감소와 쏠림 현상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도 지방 소멸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에 3조 원이 넘는 지원 금액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씩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처음 도입된 지난해 7,500억 원이 지원됐고 올해부터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지원이 됩니다. 투자 계획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 감소 지역에는 더 많은 투자 금액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은 이 지방소멸을 늦춰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 지방소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 닥친 문제가 전례가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딱 잡아서 해결책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 사랑 기부제, 생활인구 도입 등 지방 소멸 위기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해소를 할 수 있는 근원 처방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을 특례 지역으로 지정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과감한 정책과 동시에 지자체와 연계, 협력,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특히 정치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던 지방소멸특별법 통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벤츠와 BMW는 우리 시장에서 수입차 1, 2위를 다투는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이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전환 흐름에 발맞춰 벤츠와 BMW 또한 전기차를 속속 출시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벤츠와 BMW의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카이주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한국 시장에서 벤츠와 BMW는 각각 14,944대, 18,135대를 팔며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양사의 경쟁 구도는 더욱 뚜렷합니다. 지난 1월 벤츠는 2,900대, BMW는 6,090대가 팔렸고 2월 기준 벤츠는 5,511대, BMW는 6,381대가 팔렸습니다. 3월엔 벤츠 6,533대, BMW 5,664대가 판매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수입차 1위 자리는 벤츠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MW가 차츰 발을 넓혀가며 지난 1분기 왕좌를 꿰찬 겁니다. 벤츠와 BMW의 1위 쟁탈전은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전환 흐름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벤츠는 더 뉴 EQS SUV, 더 뉴 메르세데스 AMG EQE 등을, BMW는 iX1을 선보였고 올해 말까지 각각 1대와 2대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새롭게 개발하고 출시할수록 고급화 모델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입차 업계의 우위 선점 노력에는 더욱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전기차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고급차 시장부터 먼저 형성이 된 거죠. 지금의 이제 내연기관 차보다는 이제 고급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지금도 뭐 상당히 심하고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 속 벤츠와 BMW는 국내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도급순위 상위 20위 안에 속해 있는 금호건설이 청약미달의 붕괴 사고까지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사들은 친환경 에너지 등 신규 사업을 통해 경기 영향을 줄이는 추세인데요. 금호건설은 마땅한 대안이 보이질 않는 점도 우려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금호건설이 인천 서구 일대에 공급하는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은 최근 선착순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달 진행한 1, 2순위 청약에서 전세대가 미달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 강릉, 재작년 9월 안성까지 금호어울림 아파트 10개 단지가 분양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지에서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분양 실적은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금호건설의 분양 실적은 4,000세대를 밑돌아 한 해 전보다 45% 급감했습니다. 금호건설의 포트폴리오가 해외보단 국내 주택 사업에 집중된 탓에
저조한 분양 성적은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금호건설의 영업이익은 552억 원으로 한 해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달 주총에서 IT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 사업을 추가하긴 했지만 당장 주택시장 침체 영향에서 벗어날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금호건설의 전신인 광주고속이 시공한 분당 정자교가 붕괴되면서 이미지 타격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호건설은 다음 달 강원도 양양에서 새 아파트 공급을 저울질 중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달이 발생하는 등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DF1, 2와 3, 4를 하나씩 나눠 갖고 DF5를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관세청은 내일과 모레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는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면세점 3개사로 압축된 상황입니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것으로 점쳐졌던 글로벌 면세업계 1위 CDFG는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입찰에서 조기 탈락했고 국내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의 탈락도 이번 입찰의 이변으로 꼽힙니다.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DF1, 2와 패션, 액세서리, 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 부티크만 취급하는 DF5를 나눠 갖게 됩니다. 현재 신라, 신세계 면세점이 DF1, 2와 DF3, 4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DF5에는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모두 사업자 후보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그룹 내 중복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DF1, 2와 DF3, 4를 신라, 신세계 면세점이 하나씩 차지하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DF5를 맡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DF5는 단가가 높은 부티크 품목을 판매해 알짜 구역으로 분류되는데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최고가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어부지리로 손쉽게 사업권을 따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모두 DF1보다 2를, DF4보다 3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구역에서의 막바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은 DF1, 2와 중소, 중견 사업권의 업체 프레젠테이션이, 모레는 DF3, 4, 5 업체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됐습니다. 관세청은 통상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당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3% 성장하며 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오락문화, 음식, 숙박 등 부문에서 민간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를 접견하고 3조 3천억 원 규모의 한국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으며 K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포스코가 롯데를 제치고 재계 서열 5위에 등극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코스닥 시가총액 선두에 올라서며 새롭게 대기업 집단에 진입했습니다. 일부 은행이 금리 상승기 예대금리 차를 활용해 돈잔치를 벌였다는 지적 속에서도 또다시 대출 목표이익률을 상향했습니다. 시장에선 과도한 이자 장사를 벌인다는 비판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촉촉한 봄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경남과 남해안으로 이어지고 있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개겠고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 지역은 오전부터 낮 사이 약간의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한편 흐린 가운데 비가 오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3.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모레는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과 대전 8도로 쌀쌀하게 시작해 한낮에는 수원 16도, 대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 속초 9도, 강릉 8도로 출발해 낮에는 15도에서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18도, 부산은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하늘이 흐리다 개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 하늘이 흐리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